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의 유명 병원 5곳이 저에게 남은 시간이 넉 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 권위자는 제 아버지에게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고 충고했죠. 제 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의 회사를 둔 재벌이었습니다. 돈으로 열 수 없는 문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외동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의사가 제 검사 기록을 단 몇 시간 살펴본 뒤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신경세포가 죽고 있다면 왜 새벽마다 손가락이 잠깐씩 움직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는 모두가 말리던 한국행 비행기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날 병원 내부의 한 간부가 제 입원을 막았습니다. 한국이 서양 병원 5곳의 결론을 뒤집으려다 망신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포기했던 해외 의사가 그 간부와 몰래 연락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죽음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과연 한국 의료진은 세계적인 권위와 병원 내부의 방해를 뚫고 이미 끝났다고 판정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모로입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태어났고 병을 얻기 전까지는 26살의 평범한 미술품 복원가였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아버지 앙투안 모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대형 해운 기업의 회장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 놓고 보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뒤로 회사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죠. 생일이면 비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수행비서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과 작업실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제 손을 잡고 오래 걸어준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그림과 조각을 복원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손끝으로 갈라진 물감을 다듬고 수백 년 전 화가가 남긴 붓자국을 되살리는 일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낡고 손상된 작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것을 다시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202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세유의 작은 박물관에서 18번째 세기에 제작된 성모상을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붓을 들고 눈가의 균열을 메우려던 순간이었죠. 오른쪽 검지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늦게까지 일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목을 털고 다시 붓을 들었죠. 그런데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소피가 물었습니다. 클라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날 저녁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손가락은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일주일 뒤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왼쪽 무릎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난간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굴러떨어졌을 겁니다. 몇 초 뒤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일은 늘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오른손에서는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죠. 어느 날은 귀가 막힌 것처럼 소리가 멀어졌다가 1시간 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젊었고 건강했으며 중요한 복원 작업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당장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불러들일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작업실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오른팔과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휴대전화는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겨우 2걸음이었지만 저는 그 2걸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제 몸은 누군가 전원을 끈 기계처럼 하나씩 멈추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침착하던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클라라, 아빠가 왔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 병원의 의사는 검사 결과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과로나 신경 압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돈과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의사들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첫 번째 병원이 제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 빠르게 진행되는 운동신경계 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뇌와 척수에서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망가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 설명했죠. 현재 진행 속도를 보면 넉 달에서 6달 안에 혼자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호흡을 돕는 장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다시 일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치료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기능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다른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파리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의료진과 산소 장비가 함께 탔죠.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에 타고 있지만 제 몸 하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구나. 스위스 병원의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번째 병원은 미국 동부에 있었습니다. 희귀 신경질환으로 유명한 의사가 저를 살펴봤습니다. 검사는 더 정교했고 장비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의 대형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아의 의료진이라면 다른 관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의료진 역시 기존 진단에 동의했습니다. 5곳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미국과 일본의 유명 병원 5곳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미 손상은 시작됐고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제 몸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오른손에 이어 왼손도 힘을 잃었습니다. 혼자 컵을 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빗는 일도 어려워졌죠. 말을 오래 하면 혀가 굳었습니다. 음식을 삼키다가 자주 기침했습니다. 밤에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침대 옆에 각종 수치가 표시되는 기계를 놓았습니다. 의사들은 화면을 먼저 보고 저를 나중에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제 팔을 들어보고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바늘로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기분인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연구 자료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5번째 병원에서 돌아온 날 아버지는 파리의 저택 거실에 의료용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던 라벤더 화분도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료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제 손가락이 아플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클라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마. 저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에서 아버지와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장례 절차와 재산 정리, 회사 지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앞에서는 절대 장례라는 말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세계적인 신경과 권위자라는 빅토르 르메르 박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빅토르는 저를 처음 진단한 연구진과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르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치료 가능성을 찾아 계속 이동시키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딸에게 포기하라는 말을 하러 온 겁니까? 빅토르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의학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전 세계 의료기관과 연구소에 제 기록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해외 지사와 외교관, 의료재단까지 동원했습니다. 답장은 비슷했습니다. 기존 진단이 충분합니다. 새로운 치료를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흘 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자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전체 원본 검사 자료와 환자가 직접 기록한 증상 일지를 보내주십시오. 기존 병명보다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자료를 보냈습니다. 12시간 뒤 두 번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한국의 신경과 교수 윤재혁이었습니다. 윤재혁은 제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운동신경세포가 계속 파괴되는 병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제 손가락이 잠시 움직였고 온도 감각이 달라졌으며 심장 박동과 땀 분비가 함께 흔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재혁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치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만으로 포기할 단계인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클라라, 한국으로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곳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더는 비행기 안에서 죽고 싶지 않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등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아빠를 믿어다오. 너를 살리지 못하더라도 포기했다는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빅토르가 다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한국행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빅토르는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유명 환자를 통해 이름을 알리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5병원이 내린 결론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을 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중 호흡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태가 악화되면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저는 빅토르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제 모든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까? 빅토르는 잠시 멈췄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중요한 자료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료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말 몇 마디를 이어가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2025년 초여름 저는 의료용 침대가 설치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간호사 2명과 호흡치료사가 동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자리에서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지중해를 지나고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으면 회사로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를 버티게 한 것도 회사였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일만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까지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두려울수록 일만 했다. 돈과 힘이 있으면 다시는 아무도 잃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니 알겠더구나. 나는 내 곁을 지킨 것이 아니라 회사 뒤에 숨어 있었어.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나 단단하고 거대하게만 보였던 어깨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한국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왔을 무렵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흡치료사가 산소 장비를 조절했습니다. 간호사는 혈압을 재며 아버지에게 뒤로 물러나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다. 한국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버텨다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먼저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절차보다 응급처치가 먼저 진행됐죠. 공항 의료진은 제 상태와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한국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움직임은 빨랐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산소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심전도를 연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구급차 이동 경로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병원을 정하고 보험과 비용을 확인한 뒤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쓰러진 순간 한국의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제 혈압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딸이 위험합니까? 구급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흡과 심장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신경과와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교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제 얼굴을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클라라 씨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서명환이었습니다. 56살이었고 병원 국제진료본부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서명환은 윤재혁을 복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명환이 말했습니다. 이 환자를 정식 입원시키면 안 됩니다. 해외 병원 5곳에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하면 우리 병원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윤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응급 상태입니다. 환자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환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양 최고 병원들이 끝냈다는 환자를 우리가 살리겠다고 나서면 웃음거리만 됩니다. 한국 병원이 괜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저는 들것에 누워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적어도 누군가는 저를 살펴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 앞에서 한국인 간부가 제 입원을 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빅토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빅토르는 제가 어느 병원 응급실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호흡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은 저를 신경계 집중관찰실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명환이 행정 승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명환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버지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명환은 공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결론이 났다면 왜 윤재혁 교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까? 서명환은 웃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가능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가능성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신뢰와 책임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입니까? 병원의 체면입니까? 서명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서명화는 유럽의 의료재단과 한국병원의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의 자문 책임자가 빅토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존 진단과 다른 결과를 얻는다면 빅토르의 명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계약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죠. 서명환에게 저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위협하는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장은 응급처치 이후의 검사와 치료는 의료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이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재혁은 침대 발치에 놓인 기록지를 먼저 펼치지 않았습니다. 제 옆 의자에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클라라 씨,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몸이 어떤 날은 조금 움직이고 어떤 날은 완전히 굳는데 의사들은 제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손가락이 늦게 움직였던 날부터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했던 일도 말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진 날과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던 밤도 떠올렸습니다. 윤재혁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치면 윤재혁은 기다렸습니다. 물을 마실 때 기침을 하면 삼키는 모습과 호흡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윤재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루 중 몸이 가장 잘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새벽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굳습니다. 윤재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근육과 신경세포가 계속 파괴되는 병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병명이 틀렸다는 뜻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기존 진단이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윤재혁은 제 온도 감각과 통증 감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신경과뿐 아니라 면역내과와 재활의학과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병실로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겁니까? 윤재혁이 설명했습니다. 병명을 하나 정해놓고 모든 증상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려는 겁니다. 클라라 씨에게 나타난 현상을 여러 방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5병원을 돌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검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했던 검사도 다시 진행했습니다. 혈액을 여러 차례 뽑았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측정했습니다. 윤재혁은 프랑스와 스위스 병원의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약된 진단서가 아니라 기계에서 나온 수치와 검사기관의 부속 보고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모두 전달됐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진은 목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위스 병원에서 시행한 희귀 항체 검사의 번호는 있었지만 결과지가 없었습니다. 윤재혁이 병실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결과를 잃어버린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검사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에게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빅토르였습니다. 빅토르는 한국 의료진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며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재혁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희귀신경 항체 검사 결과는 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빅토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상적인 가치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기존 결론을 따르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기관의 원본 답변은 이틀 뒤 도착했습니다. 제 혈액에서는 신경을 감싸는 막을 공격할 수 있는 희귀 항체가 약한 양성으로 검출돼 있었습니다. 확정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수치였죠. 하지만 온도 감각 이상과 심장 박동 변화, 하루 중 달라지는 근력, 신경 신호의 특징을 함께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아버지와 저를 작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면역내과 오세린 교수와 재활의학과 김현우 교수도 함께 앉았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희귀자가 면역성 말초신경병증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세린이 제 앞에 종이와 펜을 놓았습니다. 신경을 전선에 비유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경은 뇌의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합니다. 전선의 겉을 보호하는 막처럼 신경에도 신호가 새지 않도록 돕는 구조가 있습니다. 클라라 씨의 면역 체계가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세린은 성급하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면역 공격을 줄이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손상된 신경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치료 자체에도 감염과 혈압 저하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존 병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윤재혁이 대답했습니다. 기존 진단은 신경세포가 원인을 알 수 없이 계속 죽어가는 병입니다. 지금 의심하는 병은 면역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진행을 멈추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5병원에서 이미 여러 번 희망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믿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명환이 들어왔습니다. 서명환은 두꺼운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법무팀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해외 병원들이 다른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의 몸보다 해외 병원의 허락이 먼저입니까? 서명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한국 의료 전체가 비난받습니다. 서양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한국이 함부로 시도했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윤재혁이 대답했습니다. 혈장 교환과 면역 치료는 검증되지 않은 주술이 아닙니다. 적응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서명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전문가들이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한국 의료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서명환의 말에는 한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의료진보다 해외의 간판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환 본부장님, 저는 증명 도구가 아닙니다. 서명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낫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서명환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제 몸입니다. 위험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윤재혁은 제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와 치료할 경우의 위험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혈액 속 항체를 줄이기 위한 혈장 교환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이후 반응에 따라 면역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펜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펜을 끼우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글씨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을 끝까지 적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날 밤 딸의 상태를 걱정한다며 빅토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빅토르는 병원 회의실에서 한국 의료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약한 항체 반응 하나로 5병원의 진단을 뒤집는 것은 무모합니다. 클라라를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당 검사 결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빅토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정보가 환자에게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린이 검사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단독으로는 의미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 증상과 자율신경 증상, 신경전도 결과를 함께 봤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빅토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수십 년간 축적된 유럽의 연구를 가르치려는 겁니까? 윤재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빠진 질문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빅토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강행하면 클라라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빅토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혈장 교환 치료는 다음 날 아침 시작됐습니다.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혈장에 포함된 해로운 항체를 줄이고 필요한 성분과 함께 다시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치료실에는 윤재혁과 오세린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투명한 관 안으로 제 혈액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숫자를 셌습니다. 100까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귀에서 높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야가 흔들렸고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간호사가 즉시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치료가 중단됐습니다. 의료진이 침대를 눕히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치료실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라라. 아빠 여기 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토르의 경고가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중 관찰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치료가 실패한 건가요? 윤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방법과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클라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멈추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자고 했잖아요.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도 의사도 비행기도 다 준비할 수 있으면서 왜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말을 마친 뒤 후회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쏟아낼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가진 것이 많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니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 그래도 내가 화낼 힘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빅토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빅토르는 제 상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클라라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생각하지 않죠. 윤재혁이 문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나가주십시오. 빅토르가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클라라가 죽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윤재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리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빅토르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윤재혁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제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윤재혁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모릅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윤재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에 측정한 결과에서 일부 신경은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신호 전달이 막힌 상태로 보입니다. 면역 공격을 줄이면 다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합니까?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숫자로 말했습니다. 넉 달이라고요. 예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측이 환자의 남은 가능성까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사이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활의학과 김현우가 병실로 왔습니다. 김현우는 제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든 중단하든 재활은 시작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극까지 멈추면 몸은 더 빨리 기능을 잊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재활을 합니까? 김현우가 제 왼손 새끼손가락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클라라 씨는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약한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큰 동작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다음 날 저는 재활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박병철이라는 70살 한국인 남성을 만났습니다. 박병철은 거제의 조선소에서 35년 동안 용접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박병철은 작은 금속 너트를 집게로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트 하나를 옮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철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듣습니까? 통역사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병철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배를 수백 척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콩 한 알 집기도 힘듭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알 집으면 내일은 두 알 집을지 누가 압니까? 박병철은 매일 같은 시간 재활치료실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자신의 훈련 도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작은 나무판 위에 금속 너트와 볼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사용하던 부품보다 훨씬 작다고 했습니다. 박병철이 말했습니다. 큰 배도 작은 부품 하나가 빠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 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게를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손가락 사이에 집게를 끼워줬습니다. 박병철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못 잡으면 눈으로 먼저 잡으십시오. 어디로 옮길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금속 너트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에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시 명령했습니다. 움직여. 마음속으로 수십 번 말했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은 조정됐습니다. 혈장 교환 속도를 낮추고 혈압을 유지하는 처치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큰 쇼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치료 뒤에는 온몸이 탈진한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열이 났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치료를 받던 날 빅토르와 서명환이 공동 기자 설명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병원이 해외 말기 환자에게 과도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외부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명환은 병원 내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환자를 프랑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의료진이 세계적인 기관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윤재혁은 치료 전후의 신경신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신호 전달 속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직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서명환이 반박했습니다. 측정 오차일 수 있습니다. 오세린이 말했습니다. 항체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임상 변화와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서명환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환자가 걷기라도 했습니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까? 숫자 몇 개로 국제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서명환에게 병원의 연구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치료를 보장받으려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계약 때문에 환자를 돌려보내려 한다면 재정적 부담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명환은 그 제안을 외부에 왜곡해 전달했습니다. 프랑스 재벌이 거액을 내세워 한국 의료진에게 위험한 치료를 강요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막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들이 너를 쫓아내게 두란 말이냐? 돈을 쓰면 서명환이 말한 대로 돼요. 사람들이 아버지가 병원을 샀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답이 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서 비가 그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위를 바꿔주고 나간 뒤 혼자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왼손 새끼손가락에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톱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집중했습니다. 움직여. 새끼손가락이 다시 떨렸습니다. 1mm도 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윤재혁과 김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모였습니다. 여러 번 반복한 끝에 미세한 움직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신경검사에서도 약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버지는 제 새끼손가락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많은 회사를 움직이던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의 떨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윤재혁은 기뻐하면서도 신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회복을 장담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오후 서명환은 강제 전원 결정을 병원 운영회의에 제출했습니다. 강제 전원 결정은 다음날 심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를 프랑스로 돌려보내 완화 치료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재혁과 오세리는 치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환자를 장거리 비행기에 태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재활치료사들도 제 치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의 움직임과 항체 수치 변화, 삼키는 기능의 미세한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기 전날 해외 언론에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치료 중 제 혈압이 떨어지고 의료진이 급히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치료 전 설명과 회복 과정이 없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프랑스 재벌의 시한부 딸에게 무리한 치료를 시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빅토르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환자가 절박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희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 의료기관이 내린 결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병실 화면으로 그 방송을 봤습니다. 빅토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르는 제 항체 검사 결과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원본 자료를 찾지 않았다면 저는 면역치료 가능성조차 모르고 죽음을 기다렸을 겁니다. 아버지는 영상이 병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확신했습니다. 경호팀과 변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병원 전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 치료 영상과 검사 자료에 반복적으로 접근한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국제진료본부 소속 직원의 계정이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서명환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명환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자문기관의 자료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재혁이 분노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 장면을 외부에 넘긴 것이 어떻게 병원을 보호하는 일입니까? 서명환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이 한국 의료의 수준을 과시하려다 병원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서양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서명환이 왜 이토록 치료를 막는지 이해했습니다. 서명환은 한국 의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관의 인정을 받아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저를 회복시킨다면 자신이 평생 믿어온 질서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병실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빅토르와 서명환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빅토르의 재단이 이름을 빌려주고 한국병원이 시설과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서명환은 그 사업을 성공시켜 차기 병원장이 되려 했습니다. 제가 회복하면 빅토르가 참여한 기존 연구의 진단 기준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빅토르의 논문에는 저와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빅토르는 처음부터 제 병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새끼손가락 다음에는 약지가 반응했습니다. 발목에도 아주 약한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킬 때 필요한 도움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박병철은 제 앞에 너트 2개를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1개였는데 왜 늘렸어요? 박병철이 웃었습니다. 어제 손가락이 움직였으니 오늘은 일을 더 해야지요. 저는 집게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금속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병철이 허리를 숙여주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실수하면 쇳덩이가 바다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들면 됩니다. 저는 다시 집게를 잡았습니다. 몇 번을 실패한 끝에 너트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옆 칸까지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출발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딸처럼 저를 돌보던 간호사 이수진이 작은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손가락 사이에 숟가락을 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초 뒤 숟가락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3초나 잡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3초가 대단한가요? 어제는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일입니다. 다음 날 병원 운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직접 회의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의료진은 말렸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회의장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서명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서양 의료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수십 년간 쌓은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휠체어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5초도 버티지 못하고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3주 전에는 이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돌려보내려면 적어도 이 변화가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강제 전원 결정은 보류됐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0초였습니다. 다음에는 30초였습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떨렸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김현우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회복은 계단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날은 전날보다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다가도 다음 날에는 다시 굳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치료가 실패한 것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윤재혁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루의 상태보다 전체 방향을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회의도 화상으로 짧게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본사에서 경영진이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대규모 계약에 회장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부회장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라면 제대로 만든 회사다. 내가 없으면 멈추는 회사라면 애초에 잘못 만든 회사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제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엉켰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배 한 척 값은 계산하면서 빚질은 못하네요.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구나. 저는 거울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를 빗어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주면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바닥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앞을 보십시오. 발만 내려다보면 몸이 더 움츠러듭니다. 저는 앞에 서 있는 박병철을 바라봤습니다. 박병철은 지팡이를 짚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 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0초 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재활치료실에 있던 환자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는 늘 혼자 치료받았습니다. 개인 병실과 전담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와 대화할 일도 거의 없었죠. 한국 병원에서는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던 최영숙은 제게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실 보호자는 직접 만든 죽을 건네고 싶어 했습니다. 시기 제한 때문에 받을 수 없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병철이 걸음 훈련을 할 때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숟가락으로 죽을 먹는 날 박병철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병은 달랐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조사팀이 빅토르의 연구 자료와 전자우편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빅토르는 제 항체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연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현재 진단을 바꿀 정도가 아니다. 추가 검사를 하면 연구 대상 분류가 흔들릴 수 있으니 예정된 계획을 유지하라. 또 다른 전자우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구 발표가 끝날 때까지 공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빅토르는 단순히 자신의 진단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병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알고도 자신의 연구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추가 확인을 막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국제학회와 프랑스 의료윤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은 아버지가 돈과 힘으로 의사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는 제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걷는 날까지요. 네 번째 달에 저는 보행 보조기구를 잡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옮기는데 온몸에 힘이 필요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지만 제 발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급하게 두 번째 발을 옮기지 마십시오.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오른발을 끌어당겼습니다. 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두 번째 걸음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몸을 받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겨우 한 걸음이었어요.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클라라 씨는 죽을 준비를 하던 몸으로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한 걸음씩 늘렸습니다. 5걸음을 걷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10걸음까지는 다시 열흘이 필요했습니다. 회복 소식이 병원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성급한 발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진단과 치료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빅토르와 서명화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외 언론에 한국 병원의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며 환자의 재력 때문에 과장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명화는 내부 회의에서 윤재혁의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해외 환자에게 치료를 시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재혁은 진료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윤재혁은 반대했습니다. 클라라 씨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언론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목소리를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수님의 목소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전날 밤 제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면역 치료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폐렴 초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명환은 기자들에게 회견 취소를 알렸습니다. 한국 치료가 실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빅토르는 프랑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일시적인 근력 변화는 정확한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걸음수를 늘리며 쌓은 희망이 열과 기침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자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미루자. 치료부터 받자.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이미 한 걸음을 걸었다. 오늘 못 걷는다고 그 한 걸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봐. 아버지가 제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번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폐렴 치료에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이 내린 뒤 다시 재활치료실에 갔습니다. 다리는 전보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박병철이 보행 보조기구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병철이 말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든 배도 바다에 처음 나가면 고장이 납니다. 고치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첫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회복이 조금 빨랐습니다. 몸이 이전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국제의료윤리검증회의로 확대됐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의료진, 학회 관계자와 언론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빅토르는 직접 한국에 와서 자신의 진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명환은 회의장에서 한국 의료진의 치료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전날 김현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지팡이로 20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김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 몸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김현우는 한참 고민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20걸음이 아니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만큼만 걷겠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검증회의 당일 아침 저는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병원복이 아닌 옷을 입은 것은 여러 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도 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앞까지는 휠체어를 타겠습니다. 안에는 걸어서 들어갈 거예요. 회의장 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단상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환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윤재혁과 오세리는 제 검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빅토르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빅토르는 기존 진단이 5곳에서 일치했고 약한 항체 반응만으로 병명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로 심각한 혈압 저하와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명환은 한국 병원이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했다며 윤재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쪽에서 몸을 받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왼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오른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5걸음째 숨이 가빠졌습니다. 10걸음째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3걸음을 걸어 준비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회의장 전체에 박수가 퍼졌습니다. 빅토르는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의료진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병은 여전히 치료 중이고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5병원에서 저는 넉 달 안에 호흡기 없이는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온도 감각과 심장 박동 변화가 기존 진단과 맞지 않는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빠진 검사 결과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빅토르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은 제 항체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빅토르가 대답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약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아버지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추가 검사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연구원에게 보냈습니까? 아버지의 변호사가 전자우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현재 진단을 바꿀 정도가 아니다. 추가 검사를 하면 연구 대상 분류가 흔들릴 수 있으니 예정된 계획을 유지하라. 또 다른 전자우편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구 발표가 끝날 때까지 공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연구 전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예외적인 반응으로 수십 년의 기준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윤재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학의 기준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환자가 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환은 자료가 불법적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감사팀이 새로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서명환이 제 치료 영상과 검사 자료를 빅토르 측에 무단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명환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제가 서명환에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지키려던 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도 의사도 없는 계약서 안에 있습니까? 서명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혁은 치료 전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항체 수치가 감소했고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개선됐습니다. 호흡 기능과 삼키는 기능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해외 병원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의료진이 모든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희귀 질환은 판단이 어렵고 초기에는 증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기존 결론을 다시 검토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윤재혁은 승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무너뜨리기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제 진단이 희귀 자가 면역성 말초신경병증에 더 가깝고 한국에서 시행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빅토르는 국제학회의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연구 과정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서명환은 환자 정보 유출과 진료 방해 문제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빅토르 박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빅토르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빅토르의 선택 때문에 저는 치료받을 시간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면 같은 일이 다시 생길 겁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의 진단이라도 환자의 증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모든 검사 결과를 알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복수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상대를 꺾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7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에는 지팡이를 짚고 로비를 걸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의 힘은 여전히 약했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단추를 천천히 잠글 수 있었고 짧은 문장도 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퇴원날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재혁과 오세린, 김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이수진과 재활치료사들도 보였습니다. 최영숙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병철은 지팡이를 짚고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박병철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재활치료실에서 사용하던 금속 너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박병철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움직인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큰 성공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작은 움직임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너트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작은 물건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굴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재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앙투안 모로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클라라 씨를 살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클라라 씨의 몸에 남아있던 가능성을 함께 찾았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없다고 말한 가능성을 끝까지 찾아준 것이 살린 겁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뒤 저는 긴 재활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정기적으로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희귀질환 재검토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돈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원본 검사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단이 같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남아있다면 다른 분야 의료진이 다시 살펴보는 절차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경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던 습관을 버리고 젊은 임원과 현장 직원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아니더구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책임자의 일이다. 저 역시 보건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오래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정교한 작업은 불가능했죠. 그래도 하루에 10분씩 연습했습니다. 두꺼운 붓부터 시작해 조금씩 가는 붓으로 바꿨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병을 얻기 전 복원하던 성모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받쳤습니다. 천천히 눈가의 작은 균열에 색을 채웠습니다. 완벽한 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조각상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제가 복원한 것은 조각상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제 삶도 조금씩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용 침대가 아닌 일반 좌석에 앉았습니다. 공항에 내린 뒤 제 발로 입국장을 걸었습니다. 처음 쓰러졌던 장소를 지나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다시 시작됐네요.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박병철과는 광안리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박병철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습니다. 저도 오래 걸으면 속도를 늦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박병철이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항구에만 있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도 그런가 봐요. 저는 지금도 완치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몸의 작은 변화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저처럼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의료진도 처음부터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질환은 현재의 의학으로 막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의료진은 제 이름도 국적도 제대로 알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병원과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3초 동안 숟가락을 잡은 것을 대단한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에도 매일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병철은 자신의 아픈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재혁은 세계적인 의사의 진단서보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값비싼 기계 하나도 영웅적인 의사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의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를 무조건 완벽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의료에도 한계가 있고 실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한국 의료진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5곳의 유명 병원이 끝이라고 말했을 때 한국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만 더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병명이 정말 맞는지, 빠진 검사는 없는지, 환자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환자 자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의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돈은 시간을 살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던 시간을 되찾게 한 것은 사람을 숫자와 병명으로만 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제게 묻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금속 너트를 바라봅니다. 손가락 하나가 1mm 움직였던 새벽을 떠올립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다시 딸로 살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가 감춘 진실을 드러냈고 여러 나라의 의료진이 환자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쌓아올린 수많은 질문과 노력 끝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클라라 모로입니다. 한때 5병원에서 넉 달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2발로 작업실에 걸어 들어가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두가 제 병명만 바라볼 때 한국은 저라는 사람을 먼저 바라봤습니다.